공급 곡선이 그려지면 공급량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려볼 겁니다. 수요 곡선 우하향의 형태로, 공급 곡선 우상향의 형태로.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만나는 점, 이 점을 균형. 균형, 치우침이 없는 거 균형. 자, 균형점 1번. 자, 점까지 써보겠습니다. 균형점 1번. 이때 가격, 균형 가격 1,000원 이렇게. 균형 거래량, 균형점에서 거래된 양이 균형 거래량. 수요 곡선을 그려내면 수요량, 공급 곡선을 그려내면 공급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거래량. 이렇게. 그래서 균형점에서 거래량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 100개. 자, 이 그림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1,000원에 결정되고 균형 거래량이 100개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 균형의 변동이라 하면 이 균형점이 다른 점으로 옮겨가는 거. 그럼 만약에요,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불변이다. 수요도 불변이고 공급도 불변이다. 그러면 수요 곡선 그대로 있고 공급 곡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안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균형이 변동했단 말은 균형점이 다른 점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균형이 변동하면, 왜 균형이 변동했을까?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해요. 균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 증가, 수요 감소. 반면에 이제 공급 변화,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이 균형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D1이 D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균형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원래 균형 가격 1,000원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봅니다. 원래 거래량은 100개. 근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거래량은 100개보다 더 많이 20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그래서 균형 변동이라면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균형점이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점이 이동합니다.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 이동이 그 결과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는 거죠. 자, 가격과 거래량, 가격, 거래량이 변동하는 것. 변동하는 것을 균형의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의 변동. 그럼 이제 균형의 변동의 원인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그러면 일어나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제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경제론 복습은. 자, 먼저 수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수요 변화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균형점이 변동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격과 거래량.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반면에 공급 변화도 있겠네요. 공급 변화. 그럼 이제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변화는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이렇게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급 감소,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하고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눈빛 봤을 때 다 이해하셨는데 지금 약 3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이게 된가 보시라고요. 수요가 증가했다.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됐으면 다음부터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다. 바로 가면 된다. 어떻게 가냐면 요 수요 움직이는 방향.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올라갔죠.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수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자, 공급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움직이는 방향만 반대로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올라갔죠? 가격은 반대로 떨어진다. 거래량은 증가.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감소했으니까 공급이 떨어졌죠? 가격은 반대로 상승, 거래량은 감소. 이렇게. 그래서 수요 변화 두 가지, 공급 변화 두 가지 일어났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얘도 이번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에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즉 수요 증가,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공급 변화가 일어나면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프 통해서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 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 수요 증가,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이 움직임이 같다. 수요 증가 올라갔습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 떨어졌습니다.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 공급 증가, 공급은 가격만 반대로 움직인다. 공급 증가, 가격은 떨어져라. 거래량은 증가한다. 공급 감소, 가격은 올라가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는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다. 끝났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제 2주차에는 수요 공급 이론 여기까지 있고 3주차에 탄력성을 했었습니다. 탄력성.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탄력성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 자, 이게 2주차 공부를 했죠. 이제 3주차. 3주차는 뭐 했냐면 부동산 시장론을 공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 부동산 시장의 기능, 완전경제 시장 뭐 이런 걸 공부했었잖아요. 지대 이론이 있었고. 자, 4주차 지난주에는 부동산 정책론을 공부했죠.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개입하는가? 개입의 이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자, 개입 방법, 직접 개입 방법, 간접 개입 방법. 자, 이렇게 연결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 그 다음에 예부 효과 공부했고,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 지구재, 부예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킨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4주차 부동산의 결론 4편이 끝났고, 오늘은 이제 5번째 기초입문과정 5, 5번째가 부동산 정책론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 투자론입니다. 4편이 정책론이고 부동산 투자론. 그럼 오늘은 258페이지 강의노트 44쪽을 펴시고요. 이제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론. 자, 책은 일단 펴시고 화면에 집중하시는데요. 예, 화면에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책에다가 다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론 단일 파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출제 문항수는 예전에 보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문제에서 8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7문제는 기본, 그 다음에 어떨 때는 8문제를 출제하죠. 근데 올해 좀 약간 특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투자론에서 7에서 8문제를 출제하는데 올해 31에는 몇 문제를 출제했냐면 3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3문제. 그래서 요 3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투자론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강사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왜? 출제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분수식도 외우고 계산 문제도 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다 출제하지 않고 요 3문제밖에 출제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게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8문제가 출제되는데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약 5문제 내지 4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 4문제, 5문제 출제하지 않은 거 반드시 출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올해 시험의 특징은 투자론에서 문항수가 너무 작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32회면 다시 투자론에서 3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 내지 7개로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투자론 공부해 볼 건데 제가 이제 문항수를 제시한 것은 투자론이 여러분들 단일 평수 중에서는 그러니까 8개 편 중에서 가장 출제 문항수가 많다는 거. 그다음에 가장 까다로워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어느 파트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러면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투자론, 두 번째가 감정평가론 이렇게요. 그러니까 투자론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자, 그러면 투자론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투자를 배우니까 투자의 이제 기초이론, 투자의 기초이론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투자의 개념, 장점, 단점, 뭐 지렛대 효과 이런 걸 배워요. 두 번째요. 위험이라는 걸 배웁니다.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배우고 수익을 배웁니다. 수익은 정확히 수익률을 배우는 거고 세 번째, 분산 투자.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한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배웁니다. 자, 여기까지가 투자론 전반부입니다. 자, 투자론 후반부는요. 내용이 약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주는데 전반부 내용과 후반부 내용이 약간 달라집니다. 후반부 내용은요. 투자 분석이라는 걸 배웁니다. 투자 분석. 투자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나눠집니다. 첫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라는 걸 배워요. 화폐의 시간가치.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역시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